네, 인적 청산 문제를 둘러싸고 임명진 비대위원장과 친박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비박계 탈당 후 당 혁신을 꿈꿨던 새누리당이 또다시 분열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이 정유라 씨 측이 덴마크 고등법원에 낸 항소가 기각이 되면서 정 씨의 국내 송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앞서서 이제 김어영 기자의 리포트를 함께 보셨는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애초에 이제 이달 중순 귀국 예정이었는데요. 네. 15일이 점쳐지다가 또 조금씩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12일로 귀국을 한다고 하고 애초에 또 10일에 있었던 미국에서 어떤 대학 특강도 취소를 한 것으로 봐서 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귀국을 좀 서두르는 듯한 느낌이 있네요. 어떻게 좀 보셨나요? 대선이 언제 치러질지는 모르겠지만 예. 대선을 결심한 반기문 전 사무총장으로서는 하루가 일일이 여삼추처럼 예. 정말 하루가 상당히 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상당 부분 지금 콜하는 사람들도 많고 예. 그리고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루가 바쁘다. 이런 것들을 지금 출국 시간을 보면 우리가 이제 감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12일 오후에 네. 귀국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네. 뭐 며칠이지만 그것을 보더라도 반기문 사무총장의 대통령에 대한 권력욕이 상당히 강한 것이 아닌가. 내가 들어가서 대통령을 반드시 따먹겠다. 이런 어떤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신년 여론조사를 이제 굉장히 좀 주목을 했는데 문재인 전 대표에게 밀렸지 않겠습니까? 참모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기대했지만 국민 앞에 서면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물러서는 모양새기도 하고요. 아니요, 근데 반기문 총장 측에서는 이의가 나왔지만 그렇게 실망하는 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본선 본선이라기보다 참 이 대권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직 예, 예. 귀국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귀국도 예. 안 했는데 하여튼 양강 구도의 한 축을 좀 맡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반기문 총장 측에서는 그렇게 실망하기보다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자신을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네. 저는 반기문 총장이 지금 귀국 일정을 당기는 이유도 아마 조금 지지율이 약간 좀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쳤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 본인의 거취를 둘러싸고 국민들이 상당히 자신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국면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네. 그런 식의 아주 파지티브한 공세로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반기문 총장이 아직 대권 선언은 하진 않았지만 예. 지금 뉴욕에서 계속적으로 하시고 있는 은행을 본다고 한다면 거의 대권 주자 이상의 이야기를 하고 강력한 또 그 대권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이런 이 여론조사에 일일비하기보다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여론조사다. 좀 더 밝은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앞서서도 이제 그래픽으로 보셨지만 정치적 선택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자들이 계속 물었는데 답은 안 했습니다. 일단 12일 예정된 12일에 귀국을 하면 유엔 총장 활동 보고를 할 계획이다라고만 좀 알려진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제3지대 출마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도 지금은 대답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계속 피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당연하죠. 제가 반기문 전 총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어느 한정파가 손을 잡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본인 네. 입장에서는 이번에 돌아오는 것이 지금 대권 주자로서 출마 선언을 한다기보다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10년간 활동을 네. 마치고 돌아오는 일종의 금이 환양의 그런 귀국길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이런 대권에 대한 여러 가지 의지를 애둘러서 밝히지만 그러나 돌아와서는 일단 내가 10년 동안 어떤 일을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네. 반기문이라는 사람은 이 기성의 정치하고 좀 다른 멀리 좀 동떨어진 이미지를 만들면서 예, 예.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정치권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파가 손을 잡기보다는 독자적 신당은 창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공간에서 독자적인 행보를 통해서 독자적인 반기문표 정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데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좀
가져왔던 긍정적인 이미지를 극대화시키고 최다시킬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일 수도 있겠군요, 그게. 근데 뭐 들어오면 그것은 한순간에 꺼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정치는 현실이고 네. 대선 국면은 특히 서로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본인의 어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허허실실 접근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절차를 가지고 어느 정파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고 네. 문재인 전 대표의 민주당 이외의 세력은 다 포섭을 해서 본인과 같이 가겠다. 이것이 과거에 이제 지역 연합 정권이 DDP 공동 정권하고 그리고 세력 연합이죠. 뭐 제3지대인 세력 연합을 저는 개헌을 통해서 개헌을 어떤 대선 공약으로 해서 임기 단축을 3년 하겠다. 그래서 다음 총선과 함께 대선을 치르겠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소위 말해서 제3지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새누리당의 개혁보수신당과 지금 새누리당 그리고 국민의당까지 연합하는 그런 연합 정권을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네. 이 정권을 만들어서 물론 과거에 DJP 공동정권이 실패를 했지만 개헌을 고리를 해서 뭉치면 충분히 뭉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권 동안 개헌을 완수하고 그리고 다음 총선 때 대선을 같이 치르는 임기 1년을 단축하겠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파괴적인 그런 어떤 후보의 어떤 모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예. 반기문 전 총장이 돌아와서 어디와 손을 잡을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신당을 창당할지 굉장히 좀 주목이 되는데 일단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도 굉장히 좀 손을 내밀고 러브콜을 벌써부터 좀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뭐 지금 반기문 총장이 어느 뭐 특정 정파를 손을 잡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제3지대에서 일종의 합종 연행을 꿈꾸고 있는 이 야권의 그 잠룡들 입장에서는 네. 반기문 총장과 손을 잡아서 판을 키우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기문 총장까지 가담을 하고 한다면 제3지대의 판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적 시선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 나름대로 경쟁을 해서 야권의 뭐 손학규 전 그 고문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반기문 총장하고 거기서 경쟁해서 반기문 총장을 뛰어넘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신이 그 대권의 고지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한번 붙어서 자기의 몸값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죠. 기회가 되겠군요. 그런 기회가 되는데 문제는 반기문 총장 입장은 다르다는 거죠. 반기문 총장이 지금 이 그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지금 이 개혁 보수 신당까지 제외된 상황에서 제3지대에서 무슨 고리를 만든다고 한다면 예. 본인 스스로가 중도보 아니면 야권 후보의 지위를 선택하는 셈이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본인은 그렇게 할 이유가 지금 당장은 없죠. 지금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하고는 부동의 이인데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제3세력도 손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존의 보수층들을 또 어떻게 껴안을까 하는 부분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층에서는 유력한 그 후보가 사실상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본인 입장에서는 보수의 표도 갖고 오고 중도표도 먹고 나아가서는 진보까지 먹으려고 한다면 자신은 당분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독자적인 공간에서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를 통해서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고 그래서 반기문하고 손 안 잡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저쪽은 문재인 전 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기문 총장 쪽으로 다 뭉치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다 끌어모은다는 거죠. 그래서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 나아가서 진보 일부까지 흡수만 한다면 본선 경쟁은 배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먼저 그 손을 잡을 이유가 없는 거죠. 자신이 지지율만 높게 되게끔 한다면 자연적으로 빨려 들어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장 이렇게 끌어들이듯이 반기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제3지대 생각하는 사람들끼리는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뭐 7050 얘기하면서도 어쨌든 빅텐트를 자기가 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3지대의 그림이 좀 어떻게 그려질까 지금 어떻게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제3지대라는 것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거기에 합류했을 때 제3지대의 명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은 제3지대라는 형식을 만든다는 것은 개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지금 국내에서 정치는 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임명재 비대위원장께서 반기문 사무총장 외교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국내 정치는 아직 일천하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 것에서 보았듯이 네. 반기문 사무총장이 국내에 들어와서 가장 일성으로 할 것은 앞으로 내가 정치
그리고 대선에 출마하는 명분이 무엇인지 대의 명분을 먼저 국민들한테 제시를 하고 네. 이 대의 명분에 따라서 앞으로 있던 정치 과정은 그거에 따른 그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개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집권을 하면 집권 동안 개헌해서 임기 단축을 하겠다. 이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새누리당을 배척하면 집권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네, 네. 그래서 새누리당과 개혁신당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국민의당과 해서 보수대연합 플러스 지역연합을 통해서 이 세력이 합쳐서 우리 국민에 맞는 87년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제7공화국을 열겠다. 여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대의 명분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손학규 전 대표의 제3지대론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제 안희정 충남지사가 굉장히 좀 센 발언을 했습니다. 뭐 명분 없는 이합집산 그만하고 정계 은퇴해라. 이런 예.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뭐 그 안희정 지사는 뭐 손학규 전 고문에게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기 전에 손 전 고문이 다시 정치판에 돌아오면서 소위 제3지대에서 일종의 그 합종 연행이 시도되는 과정에서 이 비문 뭐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를 고립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안희정 지사가 강하게 직격탄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일종의 그 이 정치공학적 이런 정치 꼼수다, 거의 구정치다.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그런 예. 상황에서 지금 손전 고문에 대해서 이렇게 직격탄 날린 거는 제가 봐도 사실 조금 이례적으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네. 저는 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 지사의 그 오래된 생각, 정치적 신념, 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우리가 그러니까 정권을 그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의 정치적 꼼수를 통한 이 앞집산 정치적 공학적인 셈법에 의해서 국민들이 다가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직격탄을 날린 이유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지금 이 안희정 지사가 지금 그러면 감히 문재인 전 대표를 도우려고 하면 그렇게 한 것이냐? 네. 저는 그거보다는 자신이 이런 이 꼼수 정치를 반대하는 그러한 그 하나의 정치가 일종의 이 노무현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나야말로 친노의 적통이고 적자라는 것을 제대로 한번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뭐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표를 돕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기보다는 내가 언제든지 친노의 적통 적자로서 나는 문재인 전 대표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런 또 자신감을 또 하나 보여주는 셈이기도 하고요. 네. 이 반면에 지금 손학규 전 그 고문 입장에서는 상당히 뒤통수를 한 방 맞은 셈이 되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 자신의 측근 의원이 이찬열 의원이 아주 강하게 지적을 아주 반발을 했죠. 반발하면서 안희정 지사가 2002년 대선 과정에서 이 여러 가지 이 정치 자금으로 인해서 이 구속됐던 그런 과거 전력을 네. 드러내면서 어느 것이 구정치냐 그렇게 아주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도 네. 너무 그 상처가 어떻게 그 안희정 지사의 공격이 아프다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그만큼 아프다는 소리일 수도 있는 해석인데요. 아픈데 너무 현실적인 것을 지적을 하니까 가슴이 정말 아픈 거죠. 네. 좀 들킨 기분 아닐까요? 미국지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은 같은 보수당입니다. 근데 정책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 한국의 정당도 진보 보수가 있습니까? 다 보수당이라고 봅니다. 출발은 같았습니다. 한민당부터 해서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의 어떤 변동의 수단은 현재적으로는 이합집산을 통한 이제 정계 개편이라든가 보수와 지역 패권 이런 어떤 정치 구조를 통해서 정치가 유지가 되고 무슨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는 차후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안희정 지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문재인 대표가 지금 가장 큰 한계는 저는 이것만 지키면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공격적이지 않고 수비만 하면 결국은 넘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건데 네. 이렇게 돼서 수세기보다 공세적인 어떤 대권 전략을 하지 않으면 문재인의 태세로는 어느 한순간에 꺼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물론 상대들이 하는 것도 비판하지만 본인들이 어떤 자강적인 그런 노력, 한국 정치의 기본적인 틀을 깰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그런 창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문재인의 민주당도 대권에서 대권을 100% 잡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어제 이제 사실 국회에서 좀 시끄러웠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국회에서 시끄러웠던 건 아니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시끄러웠던 얘기 중에 하나가 민주연구원에서 내놓은 보고서 하나 때문에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네. 계파 갈등. 사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야권 통합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내 계파 갈등을 좀 어떻게 부추길 수 있는 보고서가 문제가 됐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나요? 그렇죠. 어제 그 보도가 나온 것이 그러니까 민주정책연구원이라고 당의 공식 연구원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 바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헌론이 네. 상당히 지금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인데 이 바깥에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들이 이 개헌론을 고려를 해서 일종의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그 고리 포위 이런 것을 지금 모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대처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또 아울러서 국회에서 구성되는 이 개헌 특위에 이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4년 중임제를 옹호하는 원들을 많이 넣고 예. 그리고 제3지대의 이 연계고리가 될 수 있는 이원 집정부제나 이 의원 내각제를 주장하는 원들을 최소화시켜라. 네. 그러한 보고서를 냈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표의 논리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당의 공식 그 지금 연구원에서 아직 당 후보도 되지도 않은 사람을 이 문재인 전 대표의 그런 논리를 대변하는 것이 말이가 되느냐 네. 그런 거죠. 사실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 조기 대선이 될 경우에는 바로 지금 경선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선이 당의 그 지금 지도부가 공정하게 해야 될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그 당의 공식연구원이 이 당 아무리 지금 그 지지율이 1위라고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의 논리를 충실히 따라간다고 한다면 공정 경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당내에 비주류 세력들이 나를 꿈꾸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보에 벌써부터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냐. 예. 이것이 당내의 민주주의를 심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도 아울러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뭐 지금 지금 당의 그 민주정책연구원이 저는 좀 경솔한 행보를 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그 때문에 추미애 당대표도 네. 여기에 대해 진상조사를 약속을 했습니다. 예. 물론 뭐 지금 추미애 당대표는 이것이 단순히 이 지금 문재인 전 대표한테만 지금 보고서가 간 것이 아니라 당내 여러 후보들에게 갔다고 지금 해명은 했습니다만은 네. 당내 지금 초선 의원들 그리고 또 중진 의원들까지 비주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당의 그러니까 지도부가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네. 지금 당내 경선 자체가 상당히 편파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네. 그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어떤 특정이니까 문재인 전 대표를 대선 후보로 기정사실화했다는 이 시작 전부터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당내 어떤 파워 게임을 보면 지금 민주당은 친문정당 아닙니까?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싱크탱크가 민주정치연구원이고 새누리당은 여의도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당이 다음 대선에서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장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저는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이 사실은 민주당의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밖으로 나와서 예를 들어서 당내에서도 문재인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10%의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제 반발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민주당 자체의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네. 민주당 자체에서는 개헌이 하지 않고 이대로 가고 빠른 대선을 치러야만이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당내 문제인데 이것이 이제 밖으로 이렇게 이제 터져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제1당의 모습이 이제 책임성 있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수권 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이런 꼼수죠. 이런 꼼수가 소수당이 이런 것을 했다면 누가 신경도 안 쓸 겁니다. 예, 예. 그러나 다수당이고 국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제1당이 이런 모습을 이런 꼼수 정치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이 비판 의식을 갖는 것이고 네. 여기에서부터 문재인 이제 전 대표에 대해서 지지율이 약간씩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되거나 민주당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치열한 경선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 뭐 완벽하게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일부 국민들이 생각하는 모습을 방심했다가는 한순간에 여론은 돌아선다. 그래서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걷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도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은 사실 개헌을 고리로 제3지대 이렇게 막 만들어진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했던 야권 통합 뭐 이런 거에는 분명히 좀 어려움이 좀
생길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금 민주정책연구원의 보고서 자체가 일종의 친문 패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예. 국민의당의 지금 반발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것 봐라. 우리가 문재인하고 손잡을 수 없는 네.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냐고 또 강하게 지금 치고놓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야권 통합을 지금 이제 바라는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 문건 자체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새누리당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역시 굉장히 좀 복잡한데요. 일단 어제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했던 강력한 발언들 있지 않습니까? 암덩어리, 할복 이런 이야기들. 하지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친박 의원들은 반발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글쎄 저는 이제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 그리고 정당이 공천해서 유권자들이 선택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지금의 이 사태는 새누리당 전체가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당을 나간 보수개혁신당도 여기에 책임이 있습니다. 당연히 물론 친박 세력들은 더 책임이 많고 그러나 책임을 지금 가리기에는 1번부터 100번, 128명까지 해서 누구를 어떻게 가리겠습니까? 다만 임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 비대위원장은 그야말로 허물어진 당, 쓰러져가는 당을 다시 세우기 위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단은 정확하게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진단이 정확하게 했는데 지금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저는 상당히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퇴로를 차단해서 마지막 데드라인을 쳐버린 거죠. 서청원, 최경환 그리고 또 지금 이미 사퇴한 이정현 전 대표 같은 네. 사람을 일단은 탈당하라. 그러나 탈당을 안 하면 본인이 이제 비대위원장을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그러나 지금 이제 목표 가치가 다르다. 친박계 입장에서는 어차피 새누리당 혼자로는 단독으로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내세우든 누구를 내세우든 보수 대연합, 지역 연합을 모든 것을 해가지고 문재인의 민주당을 일항해서 이길 수 있는 전략밖에 없다. 그러면 탈당을 하든 안 하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선은 올해 있지만 그 총선은 3년 뒤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3년만 기다리면 총선 때까지는 정계 개편이 수없이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저는 다급한 것은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있고 네. 최경환, 서청원 두 의원은 탈당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러나 정치라는 것이 서로 타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탈당을 해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 구석에서 조용히 지나면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이 잘못된 부분을 원로로서 이렇게 해서 석고되지 않은 모습도 보이고 그런 모습을 하면서 운영의 면을 살리는 것이 저는 중요하지. 암덩어리 좋습니다. 일단은 수술을 하면 되는데 수술을 해도 암덩어리가 제거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탈당하지 않고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떨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그것은 선택이라고 보고요. 네네. 지금 친박의 핵심과 네. 임명진 비대위원장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 이런 세 그룹에서 당 지도부죠. 이런 그룹에서 서로 합의를 해서 당이 정말 어떻게 개혁적인 모습, 물론 인적 쇄신도 중요하지만 지금 인적 쇄신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새누리당에 그렇게 앞으로 또 큰 덕을 줄 일도 없고 손해를 끼칠 일도 앞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네. 상황에서 네. 운영의 면을 살리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글쎄요. 근데 어쨌든 시한을 정해놨기 때문에요. 네. 6일입니다. 예. 6일로 시한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떤 결론이 나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지금 어제 이제 서청원 의원, 최경환 의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좁혀진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범 친박이라는 그동안 새누리당 사람들도 사실은 약간 좁혀지다 보니까 약간 임명진 위원장의 좀 편을 좀 들어주는 듯한 그런 흐름도 있거든요. 그렇죠. 당내 여러 가지 조직이나 새로 봤을 때는 친박계 핵심들이 상당히 당을 장악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 그러나 대의적 명분, 정치적 명분에서는 임명진 목사가 지금 앞서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사실 서청원 대표가 지금 거부하고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자기가 원래 시간을 정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떠미는 건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다. 예.
그리고 또 성직자라고 해서 믿었더만 거짓말장이라는 식으로 지금 이제 임명진 목사를 공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임명진 목사의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이번에 자신이 지금 인적 청산을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말 그대로 자기가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정상적인 당대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게 뭡니까? 비상한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이 새누리당 지지율이 완전 곤두박질 쳤지 않습니까? 예. 뭐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뿐만 아니라 이 그때 집권 여당인 이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더 마음으로선 탄핵을 했다는 것이 아마 대다수의 그런 일치된 목소리였기 때문에 예. 임명진 목사의 입장에서는 이참에 어떤 식으로 당의 이미지를 바꾸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예. 아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식김국 같은 그러한 분명한 이런 아주 뜨들썩한 모든 국민들이 주목하는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예, 갖고 있는 거고, 예. 또 하나의 측면은 비워야 채워진다는 겁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예. 비우니까 채워진다는 부분 누가 와야 될지는 대충은 짐작을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네. 반기문 총장 등 유력 주자를 잡아오려고 하면, 모셔오려고 하면 당의 이 지금 이제 이미지를 지금 상당히 흐리고 있는 네. 이러한 분들을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1월 6일 날 가면 과연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반반의 가능성을 봅니다만은 네. 만약에 지금 그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 아마 임명진 목사가 떠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문제는 임명진 목사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동안 지금 당에 남아있지만 지금 개보수신당과 새누리당을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를 거치를 고민하고 있는 중도파 의원들이 한 30여 명 되는데 네. 이분들이 대거 탈당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돼버릴 경우에는 아마 또 더 추가 탈당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래 되면 새누리당이 말 그대로 와야 될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전투에서는 친박이 이길 수 있어도 전쟁에서는 지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도 말씀하시면은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로 이렇게 좀 무언가를 좀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사실 오히려 지금 개혁보수신당보다는 더 주목을 받는 부분도 그렇죠.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지지율도 개혁보수진보다 조금 앞서가는 측면도 앞서가는 있습니다. 모습도 나오고요. 네. 그런 게 어찌 보면은 그런 뭐랄까 변화된 모습을 좀 기대하는 지지층들을 끌어오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혁보수신당에도 경계를 알리지 않습니까? 그 표현 자체가 조금 좀 그렇죠. 거칠긴 하죠. 예, 거칠긴 하죠. 뭐 네. 그러니까 이게 개혁보수신당이 탈당만 하면 모든 게 정치적 면죄부를 받는 거냐? 그건 네. 아니지 않느냐? 당신들도 이 당에 있으면서 충분하게 이 지금 이제 이 여러 가지 지금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네. 그냥 여기서 개혁 못 한다고 해서 그냥 덜렁 떠나버리고 뭐 싸놓고 떠나버리면 그럼 이걸 누가 채우느냐? 예. 그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임명진 목사가 지금 조직이나 세에서는 밀리지만 그러나 명분이나 여론에서는 지금 여론.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결단을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앞서서 이제 장 교수님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워낙에 이제 친박의 세력이 강하다 보니까 그럴 수 네. 있겠다면 분명한 건 여론의 지지는 분명히 임명진 비대위원장에게 좀 쏠려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긴 하거든요. 뭐 당에서 합의해서 비대위원장을 모셔오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과거에 2006년, 2008년 당 윤리위원장 하면서 상당히 그 개혁적인 이미지 예. 그리고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각인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네. 이 특히 이제 탈당을 지금 30명 정도가 탈당을 한 상태에서 이 새누리당을 국민들한테 어떻게 쇄신하는 모습을 어느 선장을 통해서 보여줄까 그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저 서청원 최경환 의원도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딱 예. 찍어서 나가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인격살인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당이 네. 아무리 중요하고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어떤 절차적인 모습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집권당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아무리 뭐 당이 쪼개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더라도 그러나 한국의 정당이 쪼개졌다가 다시 합쳐지고 다시 망한 정당이 다시 살아난 정당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이 앞으로 물론 인적성산도 중요하지만 네. 당이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어떤 미래성 그리고 이거 가지고 국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비대위원을 빨리 임명해서 네. 이분들로 하여금
당의 새로운 모습을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것도 가야지 계속 인적 청산에만 매몰돼 있고 뭐 칼자루를 지금 휘두르는 거 아닙니까? 물론 휘두른다고 해서 국민들은 속 시원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의 목적은 지금 그것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헌재에서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이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고 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책임도 있어서 일정 부분 했지만 그것은 정당에 대한 심판은 대통령의 국회 탄핵으로서 일정 부분 저는 마무리됐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또 다른 국민들로부터 집권 여당의 어떤 비전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요. 뭐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제 오후였습니다.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를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입을 맞춘 정황을 좀 포착하려고 했는데 포착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지금 그 정호성 비서관하고 이제 지금 안종범 그리고 뭐 또 한 분 누구죠? 제가 저 김종전 김종전 차관. 정종전 차관. 차관. 그렇죠. 예. 그 세 분이 지금 이제 서로 이제 구치소 내에 있지만 네. 변호인들이나 접견인을 통해서 지금 말을 맞춘 흔적이 있다. 예. 지금 일관되게 특검 수사가 실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 검찰 조사에서 모든 걸 다 인정을 했다가 이번에 공판 들어가고는 또 말을 뒤집었습니다. 예. 뭐 그런 거 부분이라든지 또 지금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관되게 모든 것을 대통령에게 미루고 있지만 또 약간 신경의 변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김종 차관 같은 경우는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의 고리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또 하나의 혐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바깥에 있는 세력들 또는 이 또 피의자들, 그러니까 피의자들 간에 이 지금 여러 가지 또 뭔가 주고받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변호인들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렇기 가능하죠.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그러나 불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는 측면에서 예. 아마 압수수색을 한 것 같은데 여기 대해서는 아마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불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변호인을 통해서 뭐 이야기를 주고받은 어떤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말을 맞춘 정황이 나온다면 이것 또한 특검 수사에서 분명히 파헤쳐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뭐 검찰이라든가 특검이라든가 교정당국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죠. 네. 그런 것이 허술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법 질서가 어떻게 엉망이길래 그런 것들이 또 피의자들끼리 서로 입을 맞추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여론에서도 의심을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의원들이 국조특위위원들이 구치소에 갔을 때 뭔가 좀 방어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의심하는 부분이 크더라고요. 법적으로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방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잘했건 잘못했던 그 사안에 대해서 자신은 빠져나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억울하게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입을 맞추기보다도 자신의 어떤 법적인 보호막은 충분히 또 헌법에도 보장돼 있고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예. 사실이 아닌 팩트를 사실인 것처럼 해서 피의자들끼리 서로 맞추게 된 것은 그것은 뭐 검찰이라든가 사법당국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가능할 수 있다면 네. 그러나 그것은 저는 지금 이미 검찰 조사나 그리고 특검 조사가 상당히 진행됐고 지금 국정조사도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어떤 팩트에 대해서 서로 이제 또다시 입을 맞출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저는 뭐 그런 것들도 특검에서 무엇을 입을 맞출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좀 국민들한테 알려줄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자, 또 국정원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제 점점 좀 더 그 블랙리스트 관리에 좀 좁혀가는 모습이에요. 사실 뭐 이 블랙리스트가 처음 제기됐을 때 과연 그러면 그 블랙리스트를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만들었느냐. 예. 거기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청와대 정무비서관실에서 그냥 인터넷 등을 검색을 했다고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과연 그것만으로도 가능했을까? 그래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국정원의 이 주요 인사들에 대한 조난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문학에서 아주 역동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에서 이른바 조난 자료 같은 것이 아마 보관돼 있을 것이고 네. 그러한 자료들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상당한 그 추측의 하나의 근거였죠. 네. 그런데 지금 오늘 보도된 걸 보면 이 문체부를 담당하는 그 국정원의 정보관이 있습니다. 예. 이 정보관이 문체부 이 블랙리스트 담당자들하고 주고받은 그 여러 가지 문자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국정원에서 그냥 단순하게 국정원이 보내준 조난 자료만 본 것이 아니라 국정원에서 일일이
이 코치하고 분석하고 검토한 사람들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이병기 원장이 또 그 뒤에 이어서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병기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